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농업생산의 증대에 관련된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후기 때 이제 상공을 발달한 그 기반에는 이 농업생산력 증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생산이 증대되면서 잉여 생산력과 잉여 생산과 잉여 인구가 뭐냐면 생기게 되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상공업과 연결돼서 이제 상공의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농촌 생활의 변화, 농업 생활의 변화를 보면요. 자, 일단 조선 전기 때는 농종법이 이제 뭐냐면 주로 사용됐죠. 그리고 집합법, 그러니까 그냥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한전집합, 그다음에 뭐 수전집합, 수경집합 이런 식의 뿌리는 방법이 이제 있었고,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 농종법이 경종법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집합법이 이항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경정과 이항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확산되지 않았다가 조선 후기 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서 농업 생산력 그 증대에 큰 역할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항법 같은 경우에는 김매기 작업 같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력 절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토지에서 경작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죠. 그래서 강작 경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주들도 똘똘한 한 명만 이제 뭐냐면 한테 몰아주죠. 경작권을. 그러면서 이제 경작권을 받지 못한 일반 농민층은 이 고공들, 그러니까 농업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농업 노동자가 되면서 그 농촌 사회가 양극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분홍축으로 이제 뭐냐면 성장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계층이 경영은 분홍이라고 있죠. 그리고 농민의 토지 이탈이 심해졌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디 가겠어요? 예, 농업 노동자. 이제 뭐냐면 될 수도 있지만 또 상공업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농촌사회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농촌 상황을 좀 볼게요. 농촌사회 동요에 대응해서 양반 중심 지배체 유지 목적으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수치 체제의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대동법이나 영정법이나 이런 것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수수의 자구 노력도 있었다. 그래서 항폐한 용토의 재개관과 수의시설 복구, 농기구와 시비법 개량, 새로운 영농 방법 확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농업 생산력을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소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통해서 농법도 개혁하는 그 농민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농민들을 이제 사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농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강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라든지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용어를 용어를 쓰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들을 이제 뭐냐면 그 경영형 분홍이라는 개념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학계에서는요. 자, 그러면 농법기량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농법기량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볼 게 이항법하고 경종법이잖아요. 자, 농농사에서는 이 직파, 그냥 뿌리는 방법 대신에 이 뿌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경집하고 있고, 그 한전에서 이제 쓰는 집화 방법도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항법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항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판에다 그 모를 그 모판에다가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 그 싹을 틔운 모를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걸 논으로 옮기는 방법이 이 뭐냐면 이항법이잖아요. 자, 그 이항법은 일종의 직약농법의 이제 주요 농법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농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이제 농업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이항법인데요. 자, 이항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항법의 장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매기 작업에 상당히 필요할 수 유리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모를 이제 줄을 맞춰서 심기 때문에 그다음 지파보다 잡초를 골라낼 수 있기 쉽고, 그다음에 인제 또 물을 이제 집어넣고 인제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기 그 벼보다 이 잡초가 이 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초를 쉽게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당시 김매기 노동력을 통해서 5 월에서 8월 정도의 노동력을 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수확력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아까 인제 그 한정된 공간에 줄과 열을 맞춰 가지고 인제 농사 노를 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내 기법은 또 모판을 미리 좋지 않은 모를 골라내 가지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면적 토지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모작. 예, 이모작이라는 것은 1 년에 다른 작물을 2번 농사를 짓는 거죠, 다른 작물을.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이기작이 있어. 이기작은 이제 뭐냐면 1 년에 같은 작물을 2번 농사 짓는 거야. 보통 이제 이모작 할 때는 이제 벼와 보리 이런 식으로 인제 하고, 이기작 같은 경우에는 쌀을 인제 생산을 할 때 2번 생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열대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생산 품목도 만도 위주이기 때문에 그게 인제 가능하지 않은데, 주로 인제 거기 그 강남 지역이라든지 그냥 동남아시아 쪽은 이기작 또는 삼기작 같이 인제 쌀을 생산하죠. 자, 하여튼 이 양법이 인제 실시되면서 이모작도 같이 실시됐다. 그래서 이모작은 인제 주로 인제 그 모가 자라는 동안 그 빈논에 그 뭐냐면 보리를 심어서 농지를 2번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고요. 대개 이제 보리 농사 같은 경우에는 소작물 수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집약농법이고 노동력을 정감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많은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강작이 가능하죠. 자, 강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층 분화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인제 많은 토지를 경작하기 때문에 뭐겠어요. 예. 여기에서 인제 그 경작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홍들과, 그다음에 인제 경작권에 소유권도 없는 뭐냐면 농업 노동자 으로 이렇게 분화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이항법이 인제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항법은 요런 이제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조선 초기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걸 정부에서는 어 권장하진 않았어. 예. 근데 16 세기 때부터 이제 보와 저수지, 특히 이 보 같은 것들을 인제 많이 만들면서 이게 이제 뭐 이항법이 가능한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나마 밭농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밭농사가 인제 있는데, 밭농사는 경종법이 인제 뭐냐면 유행했죠. 농종법에서 경종법이 있다. 물론 농종법과 경종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밭농사 경종법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는 이제 요 정도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농종법이라는 것은 여기 잠깐 보면 이 밭을 갈 때 이당하고 고랑 부분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당 부분에 그 씨를 심는 것이 농종법이고요. 그다음에 경종법은 이 고랑 부분에 심는 것이 경종법이야. 예. 그래서 이제 밭을 되게 깊게 간 다음에 이 고랑에다가 심는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 경종법이 가능하려면 밭을 깊게 가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쟁기계량이나 소계량을 통해서, 소복을 통해서 땅을 깊게 파서 이 신경이라고 하죠. 경종법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자, 경종법에 인제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심한 가뭄에도 씨가 흙 밖으로 안 나갈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인제 여기 고랑이 있잖아요, 고랑. 예. 그래서 인제 고랑이 있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씨가 인제 안전하게 뭐냐면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비가 내리거나 이런 것도 인제 할 때 씨가 밖으로 인제 뭐냐면 휩쓰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매기가 쉽고 통풍이 잘 되고, 이 그늘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거름 주기가 낭비가 없다. 그리고 바람과 가뭄에 강하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뭐냐면 별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결과 인제 농종법에 비해서 2배 정도의 노동력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인제 또 반비례해서 수확은 2-3배 정도가 증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농사를 인제 효율적으로 지으면 거름 주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죠. 이 시비법이라고 하죠, 거름 주는 방법을.
자, 그래서 거름 주는 방법을 개선해야지 연작상경이 가능할 수 있어. 그 연작상경은 고려 후기 때 이제 대표적인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밭에 계속 밭과 노선을 놀리지 않고 농 그 뭐냐면 아 생산물 재배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거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거름도 인제 여러 가지 있겠죠. 퇴비나 분노, 석회 이런 것들에서 했고 그리고 거름 주는 방법도 윗거름 주기 그다음에 뭐 인분 이렇게 인제 했다. 그래서 인제 있는데 윗거름 주기는 제가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농작물이 있으면 이 농작물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농작물 부분에만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은 비율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주로 동물의 똥오줌들을 사용했어요. 축분이라고 하죠. 근데 인제부터는 인분을 이용했다. 그래서 인분을 이용한 건 조선 초기 때부터 이용했다고 보고 있는데 조선 후기 때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이 짐승이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뭐냐 영양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분비물들이 훨씬 더 뭐냐면 영양제로서 활용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농기구와 농법 개량을 이제 좀 보면 쟁기 기능이 개선됐고 손을 이용한 쟁기 사용이 보편화됐고 밀개를 사용했다. 그 밀개 같은 거 찾아보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해 갖고 그 논을 쭉 한번 이렇게 평평하게 밀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를 쉽기 편하게 이제 사용하는 기구로서 활용됐고 따비라든지 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고 호미 같은 거는 긴밀기 작업에 이제 크게 이용했는데 호미 생각하니까 예전에 뭐 미국에서 그 아마존이나 뭐 그런 데서 호미가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예. 이 호미가 한국에만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호미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기구 있었다. 그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상업적 농업을 이제 실시했다. 자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상업적 농업 관련된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것은 인제 상업적 농업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 안 나왔지만 여기 나왔네. 곡식이에요, 곡식. 이게 제일 중요해. 쌀이 상품화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형상도 있고 장시에서 당연히 주곡이었던 이 쌀이 많이 팔리게 되죠. 특히 인제 조선 후기 때 그러면 노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잖아요. 예 물론 지금에 비해서 뭐 도시화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고 커 봤자 뭐 2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제 도시 인구가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도시는 이 소비 목적이죠. 어떤 농업 생산을 이제 농업 생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쌀이 일종의 도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도록 상품화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 쌀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 외에도 담배라든지 그다음에 인삼, 연화 뭐 이렇게 있는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인제 16 세기 17 세기 때 일본에서 전래됐다고요. 예. 타바코라 해서 원래는 이제 남미 지역에서 인제 들어왔던 거죠. 저 아메리카 지역에서.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포르투갈을 통해서 이게 일본으로 인제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스페인어로 인제 그 담배를 타바코라고 하더라고요. 타바코. 그것이 인제 여기 들어와서 담배 이렇게 인제 했고 그래서 이제 18 세기 때 전국적으로 확산됐고요. 그래서 담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가 밭을 이제 허물고 뒤집고 담배를 인제 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러니까 농작물을 이제 짓지 않고 담배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농가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인삼은 이제 개성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했고요. 그래서 인삼 상인들은 자본금과 상업자본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인제 요거는 개성 상인들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이나 일본에서 되게 중요한 상당히 뭐냐면 그 내용인 중요한 작물이었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인삼을 인제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순도 높은 은을 만들어 가지고 인삼을 또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면화 같은 경우인데
면화가 조성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면화는 가정에서 그 해가지고 이제 면화를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짜가지고 이제 가족들 있거나 분역을 이제 뭐냐면 대납할 때 면포를 내거나 그런 용도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용도 외에도 뭐냐면 그 상품 생산을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면화 그리고 그 면화를 통해서 또 면포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화, 상업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들도 예전에는 직접 만들어가지고 소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구입을 하거나 또는 구입해서 이제 쓰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화를 전문적으로 이제 재배하는 형태가 등장했고 그 목화를 이제 뭐냐면 또 그 송업자들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면포를 또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외에도 속채라든지 약재라든지 소채는 이제 채소를 얘기해요. 약재, 가수와 나무 등 상업적 농업이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상업적 농업이 또 실시됐던 배경이 뭐냐면 이런 시장의 형성이 될 수 있어요. 15세기 이제 말기에 장시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장시와 장시가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 유통망이 형성되면서 각 지역별로 이제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상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전국적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특화된 어떤 상품 작물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관련된 밑에 상품 작물 관련된 밑에 내용 사료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강작과 농민 계층의 분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인제 강작이 나오는데 강작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이항법 때문이죠. 이항법. 음. 자, 이항법인데 자, 이항법 결과 이 강작이 인제 나타나면서 농민층 분화가 일어났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조선 후기 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지주 전호제 관계에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작계제라는 농경제가 있었죠. 이게 16세기 중반에까지 일반화된 지주 전호제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인제 주로 암락유천이라고 대변하는 말처럼 그 뭐냐면 주로 인제 외거 노비하고 그다음에 예속 농민들이 주로 인제 거기에 일을 했고 그렇게 인제 했는데 16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일종의 병잡 반수제 그러니까 타조법이 인제 뭐냐면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16세기 후반에. 그 예전에 변협반 수치가 일반화된 요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고 그다음에 인제 그 소유권이 인제 확립됐고 토지 소유권이 확립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인제 소작인들의 어떤 저항 이런 등등해 갖고 변접한 수재가 일반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변접한 수재 아래에서 뒤에 인제 도조법 아래에서 그 당시 지주 입장 올 때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가 뭐냐면 어 어차피 땅을 인제 자기가 경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제 뭐 작계제 형태에서 인제 하지 못하니까 땅을 이제 나눠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나눠 주는 것보다는 좀 똘똘한 애들을 이제 뭐냐면 나눠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명의 소작이 있으면 이들은 이제 똘똘하지 못하고 이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수려고 똘똘한 한 명을 이제 이렇게 뭐냐면 그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이제 경작권을 소작지가 똑같이 나눠지지 않고 한 사람한테 집중되기 시작해. 강작이 가능하니까. 보통 이들을 이제 뭐냐면 분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경영원 분홍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가 되냐? 나머지 애들은 그 보공이 돼요. 농업 노동자들. 그래서 이제 이항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학기라든지 이항법 시기 때 이항 시기 때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일시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인제 가끔씩 인제 뭐냐면 그들을 고용하는 이렇게 고용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인제 농촌사회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인제 이들 중 고공도 못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어 상업이라든지 강산에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그 농장 형태의 작게제 대신에 이제 농장 형태의 작게 대신에 또 하나의 이제 농장이 확산되죠. 이제 작게제가 이제 뭐냐면 필요 없게 되니까 직영지 같은 직영지 같은 장애. 그래서 직영지 중심의 이제 뭐냐면 그 농장지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직영지 중심의 농장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지 예전에는 작게지 같은 거 되게 부재지주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이제 작게지 같은 형태를 냈는데 이때는 주로 인제 토지 주인이나 아니면 토지 주인이 좀 많은 같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냐 관리 감독을 하는 거야. 이때는 이제 하나하나 관리 감독이 하기 때문에 뭐냐면 노비의 경우인데 이때 노비는 솔고노비예요. 작게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의 뭐 2분의 1 정도를 갖다 바치고 뭐 그 등등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관리 비용이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직영지 같은 100% 인제 뭐냐면 토지 생산량이 다 지주한테 가기 때문에 솔과노비들 입장에 볼 때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농땡이 치겠죠. 그래서 지주나 그다음에 마름이 직접 와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야. 예. 얘네들 농땡이 치지 못하게.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지주가 어 장원제를 농장지를 운영하되 직영지 방식으로 해 갖고 직접 운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건 작게제 형태의 농장과 다른 형태였다. 이런 거죠. 그 과정에서 인제 많은 농민들이 소작지를 인제 뭐냐면 얻지 못하고 고공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강산이나 도시로 이렇게 해서 상공업에 종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인제 했고 그 당시에 인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토지 소유권의 집중 문제도 있지만 또 뭐냐면 아 경작권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계속 몰린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인제 소작인들은 소작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경작권, 소작지를 공평하게 나눠주자라는 논의도 있었어요. 이게 대전론이라고 또 하고 그런데 자, 하여튼 이런 이제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조선 후기 때 농민 계층의 구조를 좀 보면요. 자, 일단은 지주가 있죠. 이 지주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토지를 갖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주죠. 착용을 해 주죠. 예. 남한테 착용이 아니라 빌려주죠. 임대를 해 주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작물을 이제 받게 돼. 예. 이런 사람들 이제 지주라고 하는데 지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반 지주가 있고 서민 지주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이제 땅의 소유 정도는 계층에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뭐 양반 지주도 있고 또 양반은 아니지만 서민지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소작인인데 소작인도 요게 여러 계층도 있어요. 자, 일단은 요 계열들 분홍, 일반적 분홍, 경영 분홍들은 뭐냐면 자기 토지가 있어요. 자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토지에 경작도 하고 그렇지만 지주로부터 아까 말했처럼 땅을 빌려요. 왕창 빌리죠. 그리고 인제 차경도 같이 해. 음. 이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제 경영 분홍인들이 인제 특별한 건데 이 다른 경영 분홍이나 다른 이 일반 분홍이나 지주들은 주로 인제 이렇게 농업 생산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대 수입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먹고 살잖아요. 지주는 지대 수입, 얘네는 농업 생산력, 농업을 인제 그 농작물을 통해서만 먹고 사는데 자, 얘네들은 좀 다르게 일단은 이제 뭐냐면 농작물을 일종의 상품화시키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 작물들이 있잖아요. 이걸 시장에 팔려고 상품화시켰다는 게 좀 차이고 그다음에 인제 뭐 임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농업 기법들 있죠. 예. 여러 가지 농사 기술 같은 것들을 그냥 개발하거나 뭐냐면 보급하거나 또는 인제 알려고 노력하는 거야. 새로운 이제 농소를 받아들여서. 예. 농소를 읽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농법을 개량하는 데 적극적으로 뭐냐면 그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경영분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동 씨한테 경영분홍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신부셈에서는 경영분홍을 상당히 좀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이건 한 가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 존재하냐 마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영국에 농업혁명이 일어날 때 요몬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요몬. 아마 요걸 이제 역할 모델로 해 갖고 이제 경영분홍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소작이 나서도 분홍이라든지 일반 분홍이라든지 경영분홍이 있어서 자기 땅 외에도 남의 땅을 이제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소작이지만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인제 소작인지 중에 이제 뭐냐면 자가 농지하고 인제 뭐냐면 차경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비율이 되게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경, 차경 이렇게 낮은 사람들 얘네보다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중농, 소농, 빈농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중농까지는 인제 뭐냐면 자경하고 차경을 이제 같이 하는 거 자작경, 소작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그 계층들보다는 좀 약간 그 토지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소농은 완전히 이제 뭐냐면 차경이고 빈농은 차경을 하더라도 그 뭐냐면 소작지가 너무 작아서 일반 고공을 같이 하는 거죠. 자기 소작지 좀 하고 고공을 인제 같이 하는 그렇게 하는 거고 아예 임노동자 입장 올 때는 아예 고공이 그 뭐야 소작지도 없는 사람들이죠. 계절 노동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뭐냐면 그 농촌 사회가 양극화되기 시작했다는 거. 예. 특히 이제 교과서에서는 요기를 강조하죠. 경영 분홍 요 계층들을 되게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경영 분홍의 특징들 뭐 그냥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착용과 작용을 같이 하고 농작물을 갖다 팔아서 상품화폐 경제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인제 있고 임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기법들을 인제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했던 사람들을 경영분홍이다. 이렇게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그 당시 농촌사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 아까 차관 관련된 내용만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밑에 보면 요쪽 있죠? 여기 북선형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에요. 제가 해 놓은 거예요. 자 소작지를 대거 할당받은 농민들 이 분홍이라고 하는 계층 또는 요구민 요기 계열의 이제 계층들이죠. 자 그들은 자신의 토지뿐만 아니라 남의 토지를 빌려서 착용하고 그다음에 상품 작물 재배해서 시장에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파종기나 수확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품삯을 주고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자 경작권 양극화 형상은 소작지를 받지 못한 다수의 농민들을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 올라와 빈민을 전락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경작권의 양극화 형상은 사회 문제가 나타나자 농촌 지식인과 시각자 안에서 다양한 토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토지 개혁하면 소유권만 관련된 내용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소유권 외에도 경작권이 그 당시 분배가 또 중요한 그 하도였어요. 그래서 이 경작권을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인제 논의가 있었고 그 경작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서 현실적 개혁안으로서 대전론이 부각됐다. 그래서 요때 토지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대전론안으로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요거 사료를 보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사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게 영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때겠죠. 그래 갖고 이제 박문수가 이제 농촌사를 보니까 그 당시 토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제 경작권 관련된 내용을 쓴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경작권 자체가 뭐냐면 특정한 인들이 계속 집중돼서 몰려 있다. 그래서 이제 소작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들이 인제 뭐냐면 그 농업 노동자를 이렇게 전락했다. 뭐 그런 내용을 쓴 거야. 예. 자 그래서 대전로는 경작지를 가지지 못한 빈농들에게 지주들의 소작지를 균등분배하게 하여 그걸 국가 권력으로서 조정 관리하지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소작의 수치도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농촌 사회를 도모하자는 개혁안이다. 자 군전농, 한전농 등 근본적인 어떤 그 지주전원제 문제를 건드리는 여러 개혁안 이건 되게 보면 이게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거죠. 근데 대전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어 그 경영권 그러니까 소작지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권, 경작권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또 뭐냐면 현실적 개혁안이죠. 그리고 지주존호제를 근본적 개선 없이 그 무전농민들의 소작지를 공정하게 개혁하는 실현 가능한 주장이다. 이거는 토지 소유권을 건드리지 않고 소작지를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거니까
나름대로 지지층도 뭐냐 어느 정도 뭐 제 생각에 따라서 바꿔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지층을 설득시켜 갖고. 예. 자, 근데 이런 개혁조차도 현실적 개혁안으로 양반 지주는 사유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 관여가 부당한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실현 가능한 개혁이고 양반 지주들이 생각만 좀 달리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양반 지주 입장 때는 그 여러 사람들이 나눠주면 어떻게 됐어요? 관리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똘똘한 얘 한 명한테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농업 생산을 올릴 수 있고 또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수치하는데 관리 비용이 좀 덜게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서 반대한 것 같아.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강작에 관련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강작 관련된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자, 이 강작이 가능하게 했던 건 이항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항법은 어느 정도 이제 토지의 농경 안에서 이항법은 이제 집양농법이기 때문에 나누는데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어. 예.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이제 그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가면 이게 또 생산이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트랙터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구 트랙터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사 관련된 그 농업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그 기구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제 그 뭐냐면 다 모를 심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심을 수 있는 모가 한정돼 있죠. 예. 노동력이. 물론 이제 임노동자들 동원해 갖고 이제 뭐냐면 여기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집약농법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계속 노동력 투입할 수는 없잖아. 거기에다 트랙터 같은 이제 그 기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고점에 오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서 오히려 농업 생산량을 떨어뜨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뭐 그 농민이나 그다음에 이제 농업 노동자들의 힘을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 지각이 돼요. 그렇지만 어느 고점에 올라가면 이게 또 뭐냐면 조방이 돼. 집약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이 심을 수 있는 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점점 조방적 농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집약적 농업이 아니야. 그래서 물을 실 때도 띄엄띄엄 심게 되죠. 왜냐하면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작 보급에 대해서 그렇게 뭐냐면 안 좋게 생각했다. 그 당시 조선 정부가 강작 보급에 확산된 거에서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 부분에서.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 심플셈이 있는데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예. 뭐 나올 것 같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타조법과 도조법이에요. 타조법, 도조법. 예. 이건 지대 납부 방식이죠. 자, 이 지대 납부 방식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5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 19세기 때 농민 반란, 밀란드 인할 때 뭐냐면 지대 납부 방식이 뭐냐. 아, 이거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잠깐 설명했던 걸 좀 다시 언급하면, 16세기 뭐냐면 중반까지는 작계제 형태가 이제 주 형태가 그렇죠? 농장제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16세기 후반부터는 병작 반수제, 이게 이제 타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직영지 형태의 농업, 농장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자 변작반수하고 이게 18세기 넘어가면서 등장한 게 또 있어요. 이 도조법이야. 도조법. 음, 도조법.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 도조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도조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정조법하고 직조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근데 책마다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도조법의 한 종류로서 정조법과 직조법을 설명하고 또 책에서 교과서나 뭐 이제 후셈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조법이 도조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분류해 놓고 직조법 다른 분류로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예. 이거는 설명 방식보다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후기 때는 주요 방법이 이 타조법이에요. 예, 타조법. 근데 18세기 때 도조법이 등장했단 말이야. 18세기 때. 그럼 그 이후에 도조법이 확산됐냐?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도조법이 뭐냐면 주요 이제 뭐냐면 타조법 미뤄서 징수 방법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타조법이 징수 주요 이제 지대 납부 방식이냐, 거기에 보조적으로 도조법이 일부 있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요 두 가지 견해가 동시에 틀려 있거든요. 도조법이 뭐냐 일반화됐다. 18 세기 이후부터. 그런데 그 18 세기 이후에는 그래도 도조법 일반 그 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타조법이 일반화됐고, 도조법은 하나의 인제 뭐냐면 수치 방법의 보조 중 수단이었다. 예, 요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예전 시험에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요때 도조법 중에 이제 정조법도 있고 직조법 있죠. 예. 뭐 이제 교과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타조법을 보겠습니다. 보통 타조법을 변작 반수, 뭐 일제 강점기 때는 소작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거는 2분의 1의 일정 비율을 인제 가지고 내는 방식이야. 그 고려 후기 때 등장하여 16 세기 후반에 확산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가 수학식이에요. 그리고 인제 여기는 수학이 이제 농사를 짓기 전, 요 농사를 짓기 전에 이제 이거 농사를 완전히 끝난 후에 이렇게 인제 농사 짓기 전에 뭐냐면 대개 2분의 1 정도 인제 해 가지고 하는 거야. 미리 인제 얘기를 하고 나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농사를 끝난 후에 수확량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뭐 100석 정도 얻었다고요. 그러면 그 지대로서 몇 분에 내는 50석 정도 내는 것이 타조법이야, 타조법. 그래서 타조법은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해요. 예. 그래서 작게 이제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짝두이 땅을 가지고 이게 실시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인제 이게 농업 생산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그 문제가 됐어. 왜냐면 인제 종자라든지 그다음에 농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냐면 그 소작인들이 이게 뭐 부담을 못 하니까 이걸 지주들이 부담을 한 거야, 지주들이. 그래서 요게 인제 뭐냐면 문제가 있다 해 갖고 인제 뭐 지주들이 뭐 번잡반수제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면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인제 소작인들도 나름대로 종자, 농어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게 되고, 그 농업 생산을 올리다 보니까 인제 전세가 예전에는 지주들이 부담해요. 원래 전세는 지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지대에 편입시켜 갖고 소작인들이 부담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뭐 모든 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전세라든지 종자, 농어 같은 것들은 뭐냐면 소작인들이 부담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처럼 농사 짓기 전에 이미 2분의 1로 해 갖고 반 땅에서 인제 나눠 갖자 하기 때문에 그 수확 다가에 따라서 이제 소작로가 결정되거든.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작인들 토지 경영에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 토지가 경영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농사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웃풋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안전 그 기간 내에 뭐냐면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요런 것도 인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 의욕의 저하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도조법이 이제 직조법과 정조법으로 구분된다고 했죠. 그래서 직조법과 정조법인데, 아까 이제 책에 따라서 정조법을 그냥 도조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인제 직조법과 정조법 합쳐서 도조법이라고 묶인 책도 있어요. 이건 책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지주와 자긴 사이에 일정한 지대역을 미리 정해서 농사의 풍작과 홍작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량을 이제 바치는 정액지대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 정액지대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인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직조법은 뭐냐면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요기 직전에 가서 간평인들을 보내요. 아니면 지주가 인제 뭐가 가서 한번 수확 작황을 좀 보는 거야. 작황을 보고 대충 어림짐작으로 인제 뭐냐, 요거 해서 결정하자 해 갖고 뭐 3분의 1의 정액을 이제 결정해요. 그래서 있고, 근데 정조법은 뭐냐면 이 정조법은 그 수학이 이제 끝난 후에 수학이 이제 그 미리 인제 뭐냐면 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인제 들어와서 여기는 2분의 1을 인제 정률지대를 정했다. 이 3분의 1을 정액지대를 정해요. 그러니까 대창 이제 어 뭐냐면 일정한 약을 이제 정하는데 되게 3분의 1 정도 정하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끝난 후에 뭐냐면 이제 걷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00 석에서 뭐 50석 이런 식인데, 만약에 100 석이면 생산량을 30석 정도 이렇게 걷는 것이 정조법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인제 다르다. 직조법은 수확 바로 직전에 간평을 보내서 어
작황을 본 다음에 정액으로 이제 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농사하기 직전에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정해서 3분의 1로 해서 그 아웃풋을 3분의 1 걷어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타조법은 이건 2분의 1이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 직조법이야. 직조법. 19세기 때 이 직조법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직조법이 그 당시 이제 지주하고 자기들 입장 올 때 서로 좋은 거야. 예. 왜냐 지주 입장 올 때는 정액지대 같은 거 정조법을 할 경우에는 이게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 한 해 뭐 200석이 나오면 손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자기가 3분의 1밖에 안 가져가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수확량을 보고 뭐냐면 이 수확이 풍년일 경우에는 비율을 더 높게 적을 수 있죠. 뭐 3분의 1이지만 뭐 그 2분의 1도 더 가질 수 있고 정액지대니까. 예. 그렇게 이제 있고, 자기는 입장 올 때는 이렇게 보면 풍년이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액지대 같은 경우에 3분의 1이면 풍년이 들면 그 3분의 1을 내줘야 되잖아. 그래도 근데 그 뭐냐면 풍년이 될 경우에 직조법 같은 경우에는 요게 보고 작황을 보고 그냥 쇼볼 쳐가지고 우리 흉년 됐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4분의 1이나 뭐 5분의 1로 이렇게 간평 그 지대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똑같은 그 뭐냐면 직조법 정조법은 정액지대지만 언제 이 수확량이 이제 어떤 것을 정하냐에 따라서 그 정액을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정조법은 요 수확 직전에 뭐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직조법은 수확 아니 그 농사 짓기 직전에 하기 위해서 정한 거고 수확 직전에 해갖고 정한 것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조법이 지주 입장이나 자기 입장은 더 서로 좋기 때문에 이거는 풍년 때 좋죠. 풍년 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조법이 상당히 많이 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19세기 때 밀란 때 지대 수치 방법의 특징 두 가지 쓰시오 할 때 답을 직조법 그다음에 정조법이 널리 일반화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대 급납화. 그 지대를 선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납부한다? 돈으로 납부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대가 급납화되니까 정부 입장일 때 지세도 뭘 받아야 돼요? 급납을 받는 게 있죠. 지세 급납화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조법과 도조법이 이제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사조법은 2분의 1을 걷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여기 미리 이제 2분의 1 걷는다고 해놓고 요 결과 아웃풋을 무조건 이제 2분의 1 걷는 거고 정률로. 그리고 도조법은 직조법과 적조법이 있는데 직조법은 정액이고 걷지만 수확 직전에 간평인가 지주나 이제 소작인지 쇼부를 치면서 정액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지주 입장 올 때는 풍년 때 풍년 때 좋고 자기 입장을 든 풍년 때 좋은 방법이 직조법이다. 그래서 서로 좋기 때문에 윈윈하기 때문에 했고요. 정조법은 여기 정할 때 여기 정률이지만 대체는 3분의 1 정액을 정해놓고 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풍년과 풍년 시에 이게 이제 지주나 소작인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도조법이 농민들에 유리한 점이 뭐냐? 도조법은 자 토지세가 부가세도 모두 자기 부담 조건 아래 일정량의 지대를 바치기 때문에 영농가정의 전체 작물과 선택에서 자기네 자율성이 높았다. 앞으로 이제 그 뭐냐면 파주법 같은 경우에는 정률지대도 걷잖아요. 근데 정액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얼마나 걷느냐에 따른 상관없이 이제 뭐냐면 생산은 무조건 정액이기 때문에 상대적 지주의 간섭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자기네 자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총 생산량 중에 지대액을 뺀 나머지 분량을 자기 소유했기 때문에 변작한 농민의 생산 의욕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200석 얻으면 그 안에 30%만 내주고, 그러니까 200%면 여기에서 일정한 정액 지대 그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갖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할 거는 주의할 건 뭐냐면 훈작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훈작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뭐 100석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생산량은 80석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20석을 더 줘야 돼.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또. 예. 자, 그다음에 도주의 지대력이 타주의 지대에 비해 낮은 수준. 대부분 3분의 1 정도 이제 얻는다. 정액은 이제 2분의 1인데
3분의 1이고, 물론 이것도 대략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보통 뭐 300석 중에 100석을 이제 떼주는 식으로 했는데, 그 외에도 뭐 때에 따라서는 뭐 150석, 그다음에 80석 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대력이 낮은 편이다. 반 떼주는 것보다는 3분의 1, 그 이하로 또 낮출 수가 있죠. 예. 자, 그다음 도조법이 이제 또 중요한 도지권을 가지고 있다. 도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경작권 자체를 매매, 양도, 저당, 상속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 있어. 자기가 인제 그 빌려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줄 수 있어. 예. 소작을 2번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중도지라고 해요, 중도지. 그래 갖고 요 내용도 인제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인제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중국에 보면 일전양주제라는 거 있죠. 한 토지 안에 2명의 주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경작권이 소유권과 별개로 있고 지대를 그냥 꼬박꼬박 납부하는 한 이 경작권이 자체적으로 뭐냐면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권한들이 가지고 있어요, 일정 양주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제도와 관련된 건데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했지만 이 일정 양주제는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송나라 때부터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명나라 때 일반화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속이 불가능해. 그렇지만 청나라 들어오면서 상속이 가능하죠. 이걸 영정권이라고 하는데 아마 인제 이때 인제 이런 개념들이 요때 완비된 이제 그 개념들이 조선에 영향을 줬을 거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 요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도조법이 더 유리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럼 도조법을 할 때 인제 그 배경을 볼게요. 사조법을 이제 보다는 도조법을 선택한 배경을 보면 일단 소장인들이 지주와 함께 항모지를 개간했거나 제방을 같이 축조했거나 수진시설을 확충하거나 고지권을 매입했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도조법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근데 교과서에서나 통론에서는 직조법 관련된 설명이 없어요. 보통 도조법을 이제 정조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민한국사라든지 그다음에 신부생 같은 경우에 이 직조법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직조법을 이제 도조법은 정조법을 설명하고 또 따로 이제 분류해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지대 납부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민영수공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후기 때 이제 민영수공의 발달이 일어났는데요. 그 옆에는 이제 상업이 발달이 있죠. 상업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수공업 제품 같은 것들이 필요성이 상품이 되잖아요. 수공업 제품들이 상품이 되고 그러면서 이 수공업이 이제 발달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이때 인제 그 조선 전기 때는 민영수공업보다는 간영수공업이 인제 행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발달 배경 그 쇠퇴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구역지의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처럼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는데 구역지의 변동을 여기 밑에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 공인들은 공장 안에 다 등록돼 있죠. 그래서 이 공장에 등록된 공인들은 3 번째로 이렇게 뭐냐면 직역을 떼요. A팀, B팀, C팀을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서 인제 뭐냐면 이게 그 직역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인제 경공장의 외공장 구조를 보면 여기 뭐 관리직이 있고 여기 관리하는 이제 관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관리직 공인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공인들이 있는데 일반 공인들은 이렇게 부역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야. 대신에 이들은 직역을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뭘 빠졌죠? 군역을 빠지는 거야. 예. 군역을 안 하는 거야. 직역과 군역이 호환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군역제가 바뀌면 직역제도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장에 따라서 장애 등록하고 간영수를 했는데 자 이때 부육지의 변동이 나죠. 아까 이제 16세기 이후에 그 당시 인제 뭐가 실시해요? 예 군적 수포제 같은 것들이 실시되잖아요. 자 군법 수포제는 토를 납부하고 뭐죠? 군역을 면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똑같은 논리로 뭐냐면 어떻게 됐어? 토를 납부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들의 군역하고 직역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역지의 변동은 동원군과 없으니까 이게 동원해 가지고 3 번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그 뭐냐면 강제로 반강제로 인제 뭐냐면 이동시키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인제는 포를 납부하고 포를 받고 동원을 면제하는 그런 납포장이 등장하게 돼요, 납포장이. 예. 그래서 인제 특히 인제 그 국가 재정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납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도 인제 가속화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포만 납부하면 인제는 동원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예. 거기에다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되잖아요, 조선후기 때. 그러면서 또 이제 선대적 시스템 안에서 또 대량으로 이제 납품을 또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인제 민간 수공업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인제 나중에는 장인세만 주면 포 납부 없이 그냥 약간의 세금만 좀 납부하면 그냥 포 납부하는 것도 면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구역지의 변동과 그다음에 민영수의 발달 등등을 해 가지고 조선 후기 때 민간 수공업이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생산 시스템으로 인제 등장한 것이 선대제 수공업이다. 이게 상업자본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 때는 상인들이 자본구가 점점 커지면서 상업자본으로 형성되죠. 상업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상업자본 뭐냐면 유통을 통해서 부를 인제 뭐냐면 축적하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A라는 곳이 인제 뭐냐면 좀 상품이 뭐냐면 비싸고 그다음에 B라는 곳이 상품이 좀 싸다. 그러면 B라는 곳에 떼다가 A를 유통시키는 그 과정에서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그 상업자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후기 때는 이 상업자본가들이 등장하게 돼. 그러면 이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주요 관건이 뭐냐? 지금 뭐 알리나 테무나 쿠팡이나 그 유통업체들이 인제 이런 그 자본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 어떤 식으로 부를 어 뭐냐면 장악 더 쌓죠? 단가를 후려치는 거죠, 단가를. 단가를 후려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업체들을 뭐예요? 자기가 장악할 필요가 있어. 예. 대량 구매와 생산업체를 장악을 하고 이렇게 단가를 낮춰 가지고 만약 팔면 좀 비싸게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이득이 얻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스템이야. 그래서 상업자본도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구매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인 자본들을 그 수호업자들 장악해서 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들에게 이제 대량으로 공급받고 단가를 낮추고 이들에게 이제 압력을 둬서 이제 뭐냐면 어 얘네들에게 이제 가격을 싸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대량 구매 그다음에 자본 이들을 장악해서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인제 그 생산 유통을 공급망을 장악해서 실시한 게 선대제인데 이 선대제는 인제 그 상인이 그 물주가 돼 갖고 자금이나 원료나 이런 것들 미리 각 공정의 수공업자들에게 그냥 지급을 해 줘요. 그러면 인제 이들은 인제 이들 상인자분들에게 이제 뭐냐면 종속된 상태에서 여기 지급받은 걸 가지고 주물공정 뭐 압연공정 그 뭐냐면 선방공정 이렇게 인제 해 가지고 나눠져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인들은 이제 주물공정에서 받은 철을 가지고 또 악역공정 넘기고 그래서 이걸 받으면 또 선방공정 넘기고 이런 식으로 각각 분산된 공간에서 상인자분들이 자금과 원료를 지급해서 이런 이제 공급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인제 그 상인들은 수공업자들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이게 선대제인데 자 이것이 인제 이거에 반발해 갖고 얘네들이 선대제 시스템을 벗어나서 독립 자영 수공업자에 등장하게 돼. 이들은 인제 상인들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자금이나 원료를 지급받고 상인들이 그걸 모아 가지고 보급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유통하는 오늘날 말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것 애들이 대리점을 자기 대리점을 통해서 직영점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유통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을 자기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상인자본들이 인제 후려치기 단가 후려치기를 또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독립수공업자들이 등장했는데 18 세기 후반부터 독자적인 제품 생산 및 직접 판매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철기나 유기 이런 것도 있고 이들은 자기가 직접 생산 판매하고 상업자본들을 배제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인제 시장 상인들과 경쟁 관계가 있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17 세기 후반에 그 당시 상업자본에 벗어난 이업점, 보자전,
상전, 신천전 이렇게 이제 그 수공업자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고 또 유통하고 그런 자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전상인들 입장일 때 별로 안 좋죠. 시전상인 입장일 때는 선대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이제 뭐냐면 자본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선대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을 이제 독점을 해 가지고 그 수공업자들 훑쳐 가지고 자기 이득을 극대화시키는데 독립 수공업자들 나와서 뭐 자체적으로 만들고 유통을 시켜 버리면 이게 상당히 자기 뭐냐면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얘들은 인제 뭐냐면 시비를 걸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 신해통공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게 독립적 수공업자들을 장악을 하게 돼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18 세기 뭐냐면 후반 그러니까 신해통공이 1790 년대에 이제 통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일부 이렇게 선대적 시스템을 벗어난 독립 자경 수공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 완전하게 상인 자본에 종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더 성장하면 무슨 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죠? 산업 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때 등장한 상업 자본가처럼 상업 자본은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본들의 형태인데 뭐 오늘날만 LG, 삼성 여러 이제 제조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얘네들은 여기까지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다만 그 맹아, 상업적 맹아만 잠깐 보였다가 신해통공 이후에 뭐냐면 이 상업자본들에서 뭐냐 종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공업이 발달되면 당연히 수공업 자료 그 수공업은 이제 뭘로 만들죠? 여러 가지 이제 금속 제품 금속 그거 만들잖아요. 철이라든지 어 뭐냐 납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 구리 이런 것들을 통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강상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상업의 발달 조선후기 때 강상업이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공업의 발달이 있어요. 수공업 발달을 통해서 철, 뭐 납 그다음에 동, 구리죠. 등등을 이제 공급할 필요가 있으니까 있고 또 대무역의 발달도 있어요. 예. 이게 16 세기 때부터 이제 쭉 인데 자 명이라든지 뭐 청이라는 나라들은 주로 이제 뭘 생산 은을 이제 유통을 했잖아요. 은이 이제 일종의 그 화폐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은이 이제 뭐냐면 많이 캐게 돼. 은광들이 발달된 배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해서 조선의 강상업이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 때 더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거 관련돼 갖고 인제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강상업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인제 뭐 한 통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바뀌었는데 이 한 통 같은 경우에 내용이 설명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자 일단은 15, 16 세기 때는 인제 볼 건 없어. 이거는 거의 뭐냐면 강상업이 그렇게 인제 발달하지 못했고 주로 국가가 강산을 경영했고 일종의 역의 일종, 요역의 일종으로서 인제 뭐냐면 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피역, 역을 벗어나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국가가 이제 요역의 일종으로서 인제 뭐 강산을 이제 가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그 농민들 입장일 때는 자기가 이득이 안 되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많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16 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15 세기 때 얘기예요. 16 세기 들어오면서 같은 강영 수공을 하지만 변화가 일어났어. 일단 강산동업에 대한 피역이 많으니까 도망가는 이들이 많으니까 대신에 미포로 대납을 하고 그걸 받고 인제 정부는 노동자를 고용해 갖고 이제 쓰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16 세기 들어오면서 명나라가 은을 결제 수단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광 개발을 상당히 이제 하고 이때 민간 자본이 많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홍보파 대신들도 요게 많이 참여했어, 얘네들이. 그다음에 해치법이 발견됐다. 이거 좀 외워 두세요, 해치법. 해치법이 뭐냐면 은을 인제 뭐냐면 할 때 은하고 납이 같이 인제 붙어 있어요. 예. 그 은과 납을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었나 봐. 근데 이때 이제 해치법이라는 사람이 해치법이라는 게 해치법이 개발한 거야. 일반 그 평민인 것 같은데 김각동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해치법을 해 갖고 개발해서 은과 납을 쉽게 분리시켜 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치법을 개발했는데 오히려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한 게 일본이죠. 일본의 전국시대 때 이게 이제 도입되면서 음하고 납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데 이용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전국시대 설명하면 설명할 때 이제 하겠지만 전국시대 때 이제 보면 대개 보면 이제 얘네들도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 은을 일본 은을 중국에 갖다 팔거든요. 막대한 이득을 하니까.
그래서 은은 이제 중국에 갖다 팔고 납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만드냐면 총알로 만들어요, 총알. 예. 그래서 이 납을 이렇게 분리해서 군사용으로 썼어. 지금은 납총은 이렇게 금지돼 있죠. 이 납은 한번 맞으면 이게 주변에 다 썩게 돼, 한 번 맞으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주변이 다 썩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납을 이제 가지고 총알을 안 만들고 구리를 가지고 만들죠. 근데 뭐 그렇게 쓰나 안 쓰나 뭐 죽긴 죽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윽과 납을 이제 분리시키는 그것이 오히려 일본에서 전파됐다. 그래서 이 해치법의 명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양난을 거친 이제 17 세기 초 가 볼게요. 이때부터 인제 우리나라도 인제 군사 물자들 많이 생산을 해요. 예. 한번 이제 양날을 걷고 보니까 그래서 조총을 만들고 그에 대한 하약 같은 것들 만들잖아요. 그래서 각 고을에 위임을 시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고을에서 뭐 자체 설비도 없는데 재료 시설인데 조총이나 하약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실제로는 특정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무기 제조에 위탁을 하죠. 아웃소싱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아예 차라리 군대에서 만들자, 조총과 하약을. 그래서 오군형이 이관돼. 그러면 오군형이 조총과 하약을 만들면 조총과 하약의 재료였던 것이 뭐예요? 이 납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다음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받아야지 오군형에서 인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은납 징수권 뭐 여러 강산 개발권을 다 어디에서 인제 하냐면 오군형에서 인제 관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군형에서 강간을 이제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이렇게 인제 했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17 세기 넘어가면서 인제 그 당시 인제 변화가 일어나요. 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이때 이제 정부에서 설전수세제를 실시해요. 설전수세제. 그 설전수세제는 크게 또 체은경제와 그다음 별장제, 그다음 물주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거든요. 설점이라는 것은 점이라는 강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수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거잖아. 근데 설점의 주체, 그 강산을 개발하는 그 주체와 그 수세, 거기에 강산에 나오는 이제 생산물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는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체은간제, 별장제, 물주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사 통론에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더라고요. 뭐 교과서나 이렇게 설명을 안 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인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전문적인 책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자, 먼저 초창기 때 설전수세제의 방법은 체험관제예요. 자, 일단은 은채굴권과 징수권은 호주에게 이관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은채굴권은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예. 누가 갖고 있었죠? 오군영이 갖고 있었는데 오군영은 이제 은채굴권을 갖고 있고 또 납채굴권도 갖고 있었어요. 예, 은과 납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은하고 납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은채굴권만은 오군영에서 인제 호주로 인제 가고, 아마 인제 여기는 청나라와의 교육을 통해서 인제 이득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인제 이렇게 해서 호주가 은강 개발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인제 호주는 설정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부상 대구들을 참여시켜 갖고 이제 하려고 했고, 수세는 인제 뭐냐면 체험관을 방영해서 이제 중앙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설정 자체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 부상 대구들이 그렇게 이제 상업자분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정을 안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납채굴권 같은 경우에는 채굴권과 징수권은 종전된 오군형이 유지돼. 왜냐면 납 같은 경우에는 총탄 같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 어떤 부품들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가 연결돼서 인제 있고, 그래서 납치물권 강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은하고 납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같이 있는데 은채굴권과 징수권은 여기 뭐냐면 호주가 갖고, 납채굴권과 징수권은 오군이 갖고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가지고 인제 음납 징수권을 호주로 통합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별장제가 실시된대. 그래서 요 한양 부상대구와 그다음 호주가 유착돼서 별장을 인제 파견돼, 이 별장들은 대개 보면 한양 부상대구나 건세가들의 어떤 그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설정과 수세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별장에 내려와 갖고 그 당시에 설정도 하고 수세도 담당하는 거야. 그리고 경영은 두목이 이게 담당해.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은 뭐냐. 별장이 중앙에서 이제 한양에서 내려온 별장이 설정과 수세를 담당하니까 거기에서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강사들이 그 다 뭐냐면 서울에 온 사람들에 위해서
개발되고 또 세금도 서울로 올라가잖아. 그럼 지방세가 없겠죠, 지방세가. 그러니까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방 관료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별장 몰래에 잠체가 발생돼요. 이 잠체라는 것은 호주에서 파견된 별장하고 연관없이 몰래 캐는 것을 잠체라고 해요, 잠체.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17 세기 중반까지는 아직 상업자본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때부터는 상업자본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상인들이 이 잠체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지방 관료 입장에 볼 때는 별장들은 어차피 내려왔자 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생산된 물건 그 지역에 생산된 그 세금들을 그 은들을 다 중앙으로 올려 보내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잠체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이제 몰래 캐고 그중에 일부를 지방에 갖다 바치니까 좋겠죠. 그래서 지방 관료들이 이제 이 잠체를 비호해 주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잠체들이 행해지면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세금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강상 개발 금지령을 공포해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아예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18 세기 후반때 영조 때 중앙에서 파견된 별장을 통해서 설정하고 수상을 폐지하고요. 어 차라리 잠체를 냈던 상인 물주들이 설정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설정을 해서 이제 상인 물주들이 호조에게 승인하고 설정하면 수세는 이제 뭐 수령이 징수를 해요. 그래서 이 수령이 그 당시에 징수를 해서 그중에 일부는 지방세에 쓰고 일부는 이제 호조에 납부하는 방식이야. 예. 그래서 이제 지방하고 그다음에 중앙이 각각 그 은강 개발 등 이런 강상 개발에 나온 부를 이렇게 나눠가는 그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이 이 물주제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상해 물주들은 자금을 대주고요. 그리고 실제 강상 개발은 운영은 덕대, 용주에 맡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은 물주, 상인 자본들, 그다음에 강상 개발은 용주, 덕대. 그래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돼 있고 그리고 용주도 그 밑에는 십장을 둬서 이 십장이 이제 현지 관리인이죠. 십장은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혈주라든지 그다음에 성형주, 편수, 벌패, 영군, 강군 같은 여러 사람들 관리해. 그래 갖고 인제 했다. 오늘날 기업 시스템은 비슷하죠. 그래서 소유하고 설정하는 데 자본은 누가 대준다? 그 상위 물주가 대주고요. 경영은 총체적인 경영은 누가 해요? 덕대가 하고 현장 책임자가 누가 있죠? 십주 십 십장이 하죠. 십장이. 그리고 십장 밑에 여러 또 이제 분업화된 이제 노동자들이 쭉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업을 통해서 이제 강산 개발을 했다. 아니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뭐냐 은강을 중심으로 해 갖고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15 세기 때는 국가가 이제 일종의 요요계 형태로 했지만 피납을 했고 피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강상동원 때 미와 포도 인제 대납을 했고 그 은강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17 세기 때 양난 이후에는 오군영이 그 당시 군대의 어떤 여러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상 개발했고 강간제를 실시해서 강간파에서 관리 감독했다. 근데 나중에 17 세기 중반하면 인제 설정 수세제가 인제 시작됐는데 설정과 수세는 주체에 따라서 인제 각각 체은간제, 벌장제, 물질에 나누고 체험관제는 설점이 인제 누구야? 그 상인들. 그 설점은 상인들이고 수세는 체험관을 했죠. 그리고 납체국과 은체국이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별장제 같은 경우에 은납징수금이 통합되고 설정은 인제 누가 하냐면 별장제였는데 주로 한양 부상들과 호주와 유착돼서 인제 별장이 확인되고 수세는 또 별점이 한다. 그러니까 지방에 그 생산된 강산물들이 다 중앙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지방 관료들이 반발이 많겠죠. 그 지방 관료의 어떤 비호를 받아서 상인 자본이 뭐냐면 그 하는 잠체가 행해 주고 결국에 이거를 이제 제도화시킨 게 물주제고 별장제를 폐지하고 설정 상인 자본들이 이제 어 호조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설정하면 수령이 징수해서 반땅에서 지방에서 50% 갖고 50% 호조 납부하고 이렇게 했고 물주 또한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뭐냐면 자본은 되지만 경영은 덕대에 맡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그 실제 업무들은 십장 관리하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업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경영 방식이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인제 요 내용들 이제 보면 요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사료가 있는데 요거는 요때 시기예요. 요 시기 때. 그러니까 17 세기 후반부터 해서 18 세기
초중반까지 이 시기인데 이 시기는 별장제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때 이제 몰래 캐는 잠체가 이제 발생되니까 요 "잠체들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야. 겉으로는 인제 뭐냐면 땅 없는 백성들 그 당시에 그 소작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강산 개발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안 짓는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몰래 캐다 보니까 그 호주에 이제 세금이 올라가는데 세금이 안 올라간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 말 잘못했네. 다시 얘기할게요. 요 관련된 설명이 요거와 관련된 설명이네.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때 인제 뭐냐면 다시 할게요. 제가 착각했어요. 이 별장제 관련된 이거 설명했어. 물주지 안에서 설점들이 성인 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제 그 뭐냐면 상위 물주들이 인제 여기 되고 하니까 이제 강산 개발하다 보니까 백성들 그 당시에 이제 그 땅이 없는 백성들 있죠. 소작권도 없는 백성들이 거기에 몰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요거죠. 그 "조정에 은이 나는 곳은 음전 설치 허가를 내주면 돈 많은 장사꾼이 각각 재물을 내 일꾼을 모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제 요 돈 많은 장사꾼이 물주죠. 물주. 그리고 이제 그곳에 모여서 은을 캐어 호주와 각영의 고을세를 바치고 이만해서 볼 때 이때 이제 수세의 주체가 수령 징수제가 되고 수령은 그중에 2분의 1을 호주로 갖다 바치고 2분의 1을 뭐냐면 지방 가나의 어떤 세금제 지방세로 인제 사용하게 되죠. 요걸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는 앞에서는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주지 아래에서의 이제 설정수세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공업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언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80 번이에요. 예. 사업 관련된 내용은 그 나중에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